네, 정신건강증진시설 집단 감염 발생과 대응 현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드릴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유빈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신병원 시설 대응반에서 겸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감염병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체가 숙주에 기생하면서 면역 반응이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감염 질환의 본질입니다. 감염 질환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병원체로부터 숙주의 저항성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를 구별하면 6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이 단계는 병원체, 병원소, 병원체 탈출, 전파 침입, 숙주의 저항성이라는 6단계로 구별할 수 있고요. 이 단계 중 하나라도 성공하지 못하면 감염 사슬은 성공적으로 생성되지 못합니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6단계 중 가능한 단계를 차단하는 활동을 통해 감염병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느 한 단계를 완벽하게 차단하면 감염 사슬을 끊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병원체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의미하고 병원소는 숙주를 의미하게 됩니다. 숙주로부터 탈출해서 전파되고 그 다른 숙주에 침입해서 그 다른 숙주의 저항성을 무너뜨리게 되면 확산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역과 관리는 크게 병원체, 병원소의 관리, 전파 과정의 관리, 그리고 숙주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병원체, 병원소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발생의 1차 원인인 병원체를 제거하거나 병원체의 생존과 증식에 필요한 병원소를 제거하는 것이 이 관리 단계입니다. 동물의 경우는 살처분을 한다거나 사람의 경우에는 신속한 발견과 치료, 그리고 격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파 과정의 관리는 검역과 격리와 다음 위생관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검역이라는 것은 유행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병원체 잠복기 동안 머물거나 머무는 곳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리는 감염자가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떼어놓는 것을 말하고, 하지만 이 조치의 경우에는 격리 조치 자체를 꺼려서 환자임을 숨기는 사례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임상 증상이 경미해서 자신이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는지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사례, 그리고 불연성 감염자, 잠복기와 회복기 보균자 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파 과정 관리의 하나로 위생관리가 있고요. 위생관리는 환경위생, 식품위생, 개인위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고, 비말이나 비말액을 통한 감염의 경우에 그 확산을 막기 위해 물리적, 화학적 소독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개인위생, 손 씻기나 육체적 접촉, 비말 예방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리 사항으로 숙주 관리라는 측면을 생각할 수 있고요. 숙주 관리는 숙주 면역의 증강과 환자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숙주의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체가 침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이나 톡소이드, 면역글로불린 접종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영양이나 운동 등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강화시켜서 감염으로부터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염된 환자나 보균자는 조기 발견 또는 조기 치료를 시행함으로 해서 합병증을 막기도 하고, 필요한 격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의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 관리 가운데서 예방접종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예방접종은 하지만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예방효과, 안정성, 유용성, 그리고 비용 편익 및 비용 효과, 그리고 용이성, 이렇게 5가지를 생각해야 하고요. 일단 임상 시험을 통해서 질병 방어 효과가 입증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상 반응이 상대적으로 심각도나 발생률,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크지 않아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증상이 심하지 않은 자연 감염의 예방 효과가 더 좋다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질병이 불연성 감염이 많고 발생률이 자연 감소하고 백신의 효과
지속 시간이 짧은데 적절한 치료제가 존재한다면 비용 편익이나 비용 효과 면에서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여 방법이나 횟수, 그러니까 접종 횟수 같은 이런 것들이 편해야 이제 사용하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백신의 효과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는 질병에 걸릴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도 있고, 또한 질병에 감염이 되었더라도 중증도나 유병 기간이 감소되는 정도, 또 감염력이나 감염 기간의 감소 등을 효과로 평가할 수 있고요. 이러한 백신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백신 실패는 크게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요. 1차 실패의 경우는 이제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항체가 형성되는데 실패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2차 백신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항체가 형성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의 효과가 떨어져서 방어력이 부족해지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아래 계산식을 보시면 그 백신 효과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백신 후에 질병이 감소되는 정도를 비접종군에서 질병 발생률로 나눈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인데요. 65세 이상 노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폐렴으로 인한 입원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검토했다면 접종군과 비접종군 각각 10,000명씩 해서 이제 입원한 비율을 조사했더니 접종군의 경우 65명, 비접종군의 경우 150명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차이, 그러니까 150명과 65명의 차이를 150명으로 나눈 숫자, 그래서 0.57, 그래서 57%의 백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의 효과를 질병청에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2021년 올해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된 시점부터 만 12세 이상의 내국인 대상으로 해서 11월 13일까지의 그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완전 접종군의 경우에는 그 코로나19 백신별 권장 횟수를 접종하고 14일 이상, 2주 이상 경과된 사람을 완전 접종군으로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미접종군으로 해서 계산한 자료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그 결과인데요.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감염의 경우 57.2%, 위중증으로 가는 예방 효과는 92%, 사망에 이르는 거를 예방하는 효과는 82.2%입니다. 60세와 75세 이상에서는 감염의 경우 효과가 다소 떨어지게 되고요. 하지만 위중증화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 의 예방 효과는 여전히 80% 이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험도로 바꾸어 설명하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미접종군의 경우 감염 위험은 2.3배 증가하고 중증화 위험은 11배, 그리고 사망 위험은 4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확진자 대상으로 해서 4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19세 이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고요. 완전 접종군의 경우 마찬가지로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된 후에 확진된 경우를 완전 접종 확진군으로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미접종 확진군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그 전체 대상으로 했을 때도 80%, 그리고 60세 이상 75세 이상에서도 78%, 73%로 예방 효과가 좋은 것으로 관찰되고요. 그리고 확진자 중에서 중증화로 진행되는 것을 분석한 것인데요. 그 왼쪽에 위험도로 분석해 보면 그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중증화 위험도가 5.2배 증가하고 비접종군에서 60세 이상 4.7배, 75세 이상 3.8배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그 CDC에서 그 부스터샷과 관련해서의 데이터를 내놓은 것인데요. 그 모더나와 그 화이자 백신을 대상으로 해서 델타 시기 전과 후에 그 예방 효과의 변화를 보여준 그래프인데, 모든 연령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6개월 이상 지나는 경우에는 꽤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화이자의 편인데요. 각 연구마다 보시면 특히 가운데 파란색 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의 경우는 백신 효과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모더나의 경우는 그 정도가 기울기가 좀 덜하긴 하지만 역시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터샷의 필요성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배경하에서 저희가 경험하고 수행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집단 감염 사례가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은 폐쇄병동이고 또 모두 한 공간에서 공동생활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간이 협소하고 거리두기 협조가 잘 되지 않는 특성이 있고요. 또 고령층도 다수 있어서 효과적인 방역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서 전원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정신과 입원은 보호 입원이나 행정 입원 등의 절차가 다소 일반 병원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집단 감염 현황인데요. 작년 12월경에 이제 3차 집단 감염이 생기면서부터 저희 정신병원 시설 대응반이 만들어졌고 그 뒤로 이제 저쪽 활동을 쭉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4차 유행이 지금 현재 유행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1차 유행은 지난 2월 달에, 그리고 2차 유행은 8월 달, 9월 달 이때고요. 3차 유행이 11월부터 한 3, 4월 정도까지 있었고 7월부터 현재까지 4차 유행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최근 들어서 증가한 양상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진자와 재원 환자를 보여드리는 편인데요. 확진자의 경우는 확진 환자와 확진 종사자를 합친 수입니다. 그래서 확진자는 지금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원 환자의 경우는 확진 시에 환자가 이제 발생하면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환자 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유행 반복에 따라서 노출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확진 비율인데요. 처음에 1차, 그러니까 2020년 2월, 3월 달에는 거의 100%나 60%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확진율을 보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확진 비율 자체는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경우도 저거는 절대적인 숫자인데요. 그래서 1차 감염에서는 사망자가 꽤 많고 3차 감염에서도 사망자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사망자의 절대적인 수 자체도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게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비추어 보면 그 비율은 상당히 저하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하지만 지금 현재 4차 유행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략인데요. 기본 전략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소 관리, 전파 과정 관리, 숙주 관리의 개념을 가지고 종사자 선제 검사 매주 1회를 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전담 병상을 확보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각 시설별 감염 방지 활동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접종 미접종자나 추가 접종 미접종자의 경우 접종을 독려하고 있고 추가 접종 조기 시행을 위해서 시설과 각 보건소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비접촉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고요. 확진자의 경우는 이제 중증도 분류를 통해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이거나 중등증 이상이나 중증 이상의 경우는 이제 전원을 하게 됩니다. 각자에 맞는 정신질환 감염자 전담병상이나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 치료병상으로 옮겨져서 치료받게 되고요. 이제 밀접 접촉자, 비접촉자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이제 국립병원들과 지역 내 분산 병상들이 있고요. 또 감염병원 내에 격리되는 코호트 격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이제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 시설 대상으로 해서 신규 입원 시 기존의 PCR 1회와 격리실 1일 관찰하던 것을 PCR 2회, 입원 시와 격리 3일차, 그리고 격리실 4일 대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검사도 강화해서 기존 수도권의 경우 PCR 주 2회 시행하던 것을 추가로 주 5일 추가로 신속 항원 검사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입원 환자 관리 측면에서 1, 2차 백신 또는 추가 접종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접종 종사자의 경우는 간병 등 환자 접촉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부터 시행했던 접촉면의 잠정 중단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정신질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현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공공의료원 4군데에서 총 206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데이트가 조금 안 되어 있긴 한데요. 최근 들어서 국립부곡병원의 경우 다시 저희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하였고요. 그 외에 나머지 3개 국립병원들은 이제 전담병원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에서 은평시립병원과 민들레병원 그리고 충남북, 전북에서 이제 비접촉자 병상을 56병상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저희가 하는 조치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증도 분류에 따라서 지자체 치료 가능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시도리병원이나 정신병원으로 이송해서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를 관리하게 되고 내과적 중증도 이상의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환자 분류 과정은 신체 상태나 정신질환의 종류, 그리고 확진자 치료 병원의 상황, 내과 치료진 확보 상황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현재 그 바이탈 사인이나 산소 포화도 등을 체크하고 또 정신 증상들을 체크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송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병원 집단 발병이 발생하면 그 경우에 이제 격리 치료를 하는 밀접촉자나 비접촉자가 관리가 필요해지는데요. 소상 결정을 하게 되면 동일 기관 내나 타 기관 이송 후에 격리 치료를 하게 되고요. 역시 이송 수단은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이송된 환자는 그 전원 과정을 통해서 정신과적 치료와 접촉자에 대한 격리 모니터링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잔류 의료진에 대한 보호 조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의료진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또 감염이 추가로 발생하면 이제 의료진이 소실되는 상황이 되게 되니까요. 더 남은 의료진에게 굉장히 큰 부하가 걸리게 되는데, 의외로 감염 예방 조치에 대해서 미숙지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타 의료진 보호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본인만의 보호가 아니고 이제 같이 일하는 공용 공간에서 이제 감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황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퇴원 관리가에서도 이슈가 조금 생기게 되는데요. 그 기존에 입원해 있는 상황들이 이제 행정 입원이나 그 비자 입원들의 경우에 이제 법적 조건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가 입퇴원 관리 시스템에서 전과나 전원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고요. 확진자의 경우는 전과를 시행하게 되고, 이제 복귀했을 때는 복귀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접 접촉자나 비접촉자의 경우에는 전원 처리하여서 이제 진행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병원, 어느 병원 정신과 환자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내과 등으로 전과가 되는 경우에, 그거는 전과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입원 기간이 산입이 되지 않고 입원 마감일도 자동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접촉자나 이제 밀접 접촉자의 경우 소산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이제 전원 처리하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입원 신청 절차를 따로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입원 기간에도 산입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